자, 이제 맞춤형 화장품 저제관리사 마지막 4과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목에 대한 내용은 주로 요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4과목을 자세히 여러분이 반복해 공부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4과목 내용은 앞에 1, 2, 3과목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 저제관리사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1, 2, 3과목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4과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뒤에 추가로 피부에 대한 그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부 식별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관능 검사라든가, 또 직접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하는 게 조제이기 때문에 조제를 하고 나서 표시 기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광고를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실증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된 거기 때문에 일단 1, 2, 3과목을 열심히 하시고 4과목이 이제 추가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1장 맞춤형 화장품의 개요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을 하는 저제관리사이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쓰여지는 우리가 혼합 소분하게 되는데 내용물과 그리고 원료에 대한 범위를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맞춤형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저제관리사가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간제가 고객 개인별로 피부 특성, 자, 피부 타입이 되겠죠. 피부 타입도 되게 자주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위한 피부 특성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색이라든가 또는 향, 특히 향에 대한 선호도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향을 이렇게 조제할 때 많이 넣어가지고 고객한테 만족을 주고 있죠. 그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중요한 건 1번, 2번입니다. 제조, 직접 우리가 국내 제조할 수도 있는 거고, 수입되는 화장품의 내용물에, 여기서 내용물이라는 건 뒤에서 하겠지만은요, 화장품의 내용물은 반제품, 벌크 제품, 완제품 3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1차 포장 용기에 충진하기 직전의 제품, 그게 바로 뭐라 했어? 벌크라 그랬죠. 그래서 벌크 제품이 바로 내용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 저조관리사가 사용하는 내용물은 책임 판매업자한테 제공을 받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 조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물에다가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그러니까 내용물에 내용물을 섞을 수가 있다. 즉 벌크에 벌크를 섞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소라든가 또는 향료 등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해서 혼합한다. 혼합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또는 내용물에다가 뭐라고요? 색소 또는 향, 이걸 혼합해가지고, 대신에 색소나 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식약처장이 정한 그런 원료를 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정하지 않는 걸 넣을 경우는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정한 걸 집어넣게 됩니다. 그럴 때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분하는 얘기인데, 제조 수입된 제품의 내용물, 원료가 아닙니다.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 그러니까 많은 양을 이렇게 소분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화장품의 원료와 원료를 혼합해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완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제조업자가 하는 일이죠. 그죠? 우리는 뭐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의 향이라든가 색소 같은 이런 원료를 혼합하는 것.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민하면은 병풀을 집어넣으면 병풀 뭐 기능성 원료라든가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원료를 혼합해 가지고 하는 경우, 그다음에 내용물을 어떻게 소분해서 판매하는 그런 2가지 업무를 하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드는 화장품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맞춤형 화장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 여기 나온 대로 화장 비누, 주로 이제 고형 비누를 얘기합니다. 액체 비누가 아닙니다. 고형 비누, 되게 공방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걸 단순 소분하는 경우는 이것은 맞춤형 화장품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간단히 교육만 받게 되면은 이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형 화장품, 화장 비누는 예외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물의 범위가 있겠죠.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럴 때 말씀드린 대로 내용물의 범위가 되는데, 책임 판매업자가 제공한 벌크 제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지고 내용물을 만들어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한테 제공하는 그 제품,
벌크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아래 두 가지가 제외가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기본적으로 맞춤 화장품 조제는요, 기존에 완성된 기성 제품이 있잖아요. 완제품. 이 완제품을 혼합하거나 또는 소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완제품. 이건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하는 제품. 이게 이제 완제품이 되겠죠.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된 제품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견본품은 안 되겠죠. 두 가지는 우리가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는 내용물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벌크 제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혼합시키는 원료에 대한 범위가 있는데요. 원료에 대한 범위 중에서 아래 세 가지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걱정하는 게 내용물에다가 아무 원료나 집어넣게 되면 어때요? 소비자들이 피부에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큼은 우리가 원료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따라줘야 되겠죠. 당연히 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되겠죠.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기본적으로 혼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죠. 뭐 자외선 차단제, 보존제, 그리고 색소가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 이외에다가 뭐 기타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어떻든 우리가 앞에 이 과목에서 공부했던 사용상의 제한 원료는 원료로 우리가 맞춤 화장품 조제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고객들이 좀 더 기능성이 높은 뭐 미백이라든가 주름 그리고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능성 성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건 기본이 안 돼. 이건 기본적으로 기능성 성분이라기보다는 기능성 고시 성분이라 해야 됩니다. 그냥 기능성 성분 그러게 되면요,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도 기능성 성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병풀도 기능성 성분, 기능이 높으니까 그런 성분이라 하는데, 식약처에서 우리가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를 기능성 고시 원료라 그래요. 근데 이 기능성 고시 원료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 얘기 있죠. 자,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 이건 안 돼요.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맞춤 화장품 업자가 만일에 기능성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책임 판매업자가 이 성분, 이 기능성 고시 성분을 식약처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로 사용하겠다라고 허가를 받는, 심사를 해서 허가를 받은 그 기능성 고시 성분은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함유량 허용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당나무 같은 건 2%죠. 그다음 나이아신아마이드는 2 내지 5%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도 5% 이내만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능성 고시에 나와 있는 그 최대 함량 그 이내만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맞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능성 고시 성분은 사용이 불가. 하지만 뭐라고요? 책임 판매업자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 판매업자가 어디에다가 식약처에다가 이걸 맞춤 화장품 조제 원료로 사용하겠다라고 기능성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 반복했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허용되는 원료 같은 경우는요, 허용 원료 그리고 배합 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료에 함유된 보존제, 원래 이 보존제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요, 화장품의 사용상의 제한 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보존제를 제품을 만들어 놓고 조제를 한 다음에 보존제를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원료 같은 게 병풀 원료, 알로에 원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원료를 우리가 원료 공급업자, 원료는 누구한테 공급을 받냐면 책임 판매업자한테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기능성 고시 성분, 그리고 또 누구한테 일반적으로 원료를 취급하는, 원료를 만드는 그 원료 업자들한테 제공을 받거나 또 수입되는 원료도 우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어때요? 어느 일정 기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죠? 보존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원료에 포함된 보존제, 그러니까 이 원료를 어느 일정 기간 보존할 수 있게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보존제는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기능성 고시 성분은 혼합 시 사전에 뭐 심사 보고받은 함량,
지금 얘기했죠? 기존에 심사 보고를 받았을 때 받은 함량이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나이아신아마이드는 2 내지 5%잖아요. 그죠? 5%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내, 함량 이내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색소라든가 향이라든가 기능성 원료. 여기서는 기능성 고시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좀 효과가 높은 거. 그죠? 뭐 병풀 같은 거, 뭐 감초 같은 거, 알로에 같은 거, 이것도 기능성이 높으니까 기능성 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 기능성 고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우리가 단일 성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조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예민한 사람은 지금 반복이 되는데 병풀도 집어넣을 수 있고 감초도 집어넣고 알로에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원료로. 근데 이게 따로따로 병풀 따로 감초 따로 그다음 알로에 따로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게 너무 그렇다 보면 특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조합 원료 즉 병풀하고 감초를 미리 섞어요. 그 다음에 병풀, 감초, 알로에를 같이 섞어가지고 조합시킨 그 원료는 혼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병풀하고 알로에하고 감초 같은 원료를 혼합해서 그걸 갖다가 판매하면 절대 안 되는 그 원료와 원료를 혼합해서 파는 것은 제조업자가 하는 얘기고 우리는 뭐 꼭 어때요? 조합 원료일지라도 내용물에다가 혼합한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단일 원료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뭐라고? 조합 원료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형 화장품이라는 게 뭐고 두 번째는 그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범위를 이 페이지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나온 걸 보게 되면 오른쪽에서 이제 밑에 거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전문가 한마디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일단은 우리가 업자뿐만 아니고 제조업자도 그 제품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제조 번호별로 품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도 자기가 들어오는 내용물이라든가 원료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품질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품질 관리할 때 뭘로 우리가 그 품질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품질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냐면요. 품질 성적서를 가지고 체크합니다. 뭐라고요? 품질 성적서. 근데 이제 보통은 책임 판매업자라든가 또는 제조업자 같은 경우는 뭘 합니까? 제품 표준서, 그다음 뭐 품질 관리 기록서, 기준서 뭐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뭐라고? 품질 성적서를 가지고 그 제품, 그러니까 내용물하고 원료에 대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품질 관리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품질 성적서를 가지고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품질 성적서 안에가 거의 화장품에 대한 제가 이력서라 그랬죠. 그게 뭐 제품 표준서인데 그 제품 표준서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성적서는 내용물이 따로 있고 원료에 대한 게 따로 있습니다. 그게 뒷페이지에 있거든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원료에다 먼저 품질 성적서를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원료 품질 성적서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의 이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품 코드라든가 인기명,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업체명, 원료를 공급한 제조업체가 되겠죠. 주소, 제조일자, 일반적인 얘기 다 있죠. 그 다음에 사용 기한에 대한 거, 성상, 냄새, pH, 비중, 굴절, 이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특히 이런 것들, 비소라든가 또는 미생물 같은 것은 어때요? 사용 한도 이상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체크를 하는데 시험에 이런 원료라든가 내용물 품질 성적서를 보고 그 원료나 내용물을 내가 입고를 해야 될지 안 할지를 판단하는 그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서 3과목에서 했었던 유통화장품 안전관리에 시험하는 게 있었죠. 공통시험하고 추가시험 항목. 기억나죠?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원료 품질 성적서를 보면은 pH는 항상 3에서 9. 그죠? 하지만 어떤 건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물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 그 다음 또 하나 원료 또는 뭐라고? 우리가 그 사용을 씻어내는 제품은 우리가 pH가 3에서 9일 필요는 없다 그랬죠. 어떻든 간에 이런 식으로 5.5에서 7.5는 문제 없겠죠. 그 다음에 비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비중은요 원래 물이 1이에요. 이 물이 1이라고 돼 있죠. 그죠?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중기라든가 비중병으로 특정을 한답니다. 비중기라든가 비중병을 가지고 특정을 한대요. 그 다음에 굴절률이라는 게 또 나왔죠. 굴절률이 뭘까? 빛에 대한 굴절률이 되겠죠. 되게 굴절률에 대한 것은 이 토너처럼 투명한 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밀크처럼 현탁 그 다음에 크림처럼 거의 그쵸 우윳빛이 나는 그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빛이 왔을 때 굴절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기 나온 대로 진공 상태
공기가 없을 때는 1이에요, 이게. 기본 1이죠. 1이고, 물은 얼마냐면요. 물은 맑은 물이 있죠? 그건 1.333 정도가 된다는 얘기다.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물보다는 현탁이 높죠. 그죠? 토너도 약간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림이나 로션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얼마? 1.333보다는 더 현탁이, 굴절률이 높아야 되겠죠. 왜? 와서 색깔이 보인다는 얘기는 빛이 반사, 굴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나온 대로 굴절률이 1.333보다 높죠. 그죠? 그래서 1.410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는 요거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 비소 기억나세요? 안빈이 공통시험 항목이죠. 10 마이크로 퍼 그램 10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죠. 1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1g 안에 1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으면 이거 뭐하고 같다고요? 뭐하고 같다고? 1 ppm하고 같단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0이니까 그 이하가 있으니까 적합한 거죠. 그 다음 미생물 같은 경우도 보통은 한 500개, 1000개를 얘기하고 눈 화장용하고 영유아용 그건 500개고 그죠? 그 다음 물리주는 세균, 진균 각각 100 기억나시죠? 그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서 이 세균에 대한 그걸 꼭 물어보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점도는 이게 따로 안 나오는데 점도에 관해서는요. 되게 크림 같은 경우는 3만 이상이 돼야 돼요. 점도가. 점도의 단위가 뭐였나요? 센티스톡스 기억나죠? 센티스톡스. 그럴 때 센티스톡스인데 3만 이상의 센티스톡스가 되는 게 여기 나온 대로 뻑뻑한 크림 같은 게 바로 점도가 3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물 품질 성적서에 대한 것도 물론 원료하고 비슷하겠죠. 근데 내용물은 뭡니까? 되게 이제 크림이라든가 이렇게 이미 제품으로 사실은 내용물은 벌크기 때문에 이 완제품에 가까운 제품이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1차 용기에 집어넣지 않는 완제품은 아니지만은 거의 그 시판할 수 있는 완제품에 가깝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바로 제품 표준서에 들어가는 내용하고 좀 비슷해요.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뭐 이런 기본이죠. 그 다음에 또 시험도 해야 되죠. 당연히 시험번호, 시험일자, 채취 수량이라든가 채취 방법, 검체. 항상 제품 품질 관리할 때는 검체를 채취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험을 뭘로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아까 했던 pH나 점도나 비중, 향취, 성상 이런 것들은 했었던 원료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원료 이외에다가 주로 이제 내용물에 대한 품질 관리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앞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공부를 좀 꼼꼼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내용물의 품질 성적서에 예시도 되지만요. 내용물이지만 이것도 원료. 아까는 뭐였어요? 원료에 써진 이건 내용물이죠. 그죠? 내용물에 대한 품질 성적서 예시를 보겠습니다. 쭉 있죠? 자, 이거 보니까 다른 건 대충 알겠지만은요. 거의 아시겠지만은 바로 미생물에 대해서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이 있으면 안 되죠? 황녹대, 황색포도상 구균, 녹색균, 녹항균, 그 다음에 대장균, 그죠?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있다 그러면 110FU라고 됐죠. 100CFU라는 말은 이건 개수를 얘기합니다. g당 이게 100개 이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는 보통은 우리가 물류지가 100개 다 해가지고 각각 100개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1000개. 이게 보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벌크로서 로션이잖아. 일반 로션이기 때문에 1000개 이하면 되거든요. 다 더해가지고 세균, 진균 더해가지고. 근데 100개 이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량은 97% 이상이 돼야 한다 그랬죠. 근데 이게 149ml이기 때문에 이게 표기량이 150이면은 150ml인데 곱하기 0.97을 해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계산을 하게 되면 7, 5, 35. 그 다음 7일은 7, 105가 되죠. 9, 5, 45. 그 다음에 9, 1은 13. 이게 145.5가 돼요. 그러니까 145.5가 되는 거기 때문에 149가 들어있잖아요. 문제가 안 되죠. 그죠? 물론 검체 3개를 뽑아가지고 평균값을 낸다고 했었죠.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물도 품질 성적서를 보고 품질 관리를 미리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맞춤 화장품의 업의 주요 규정이 식약처 그 고시집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으로 쉽게 이해가 할 수 돼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맞춤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 범위 혼합 소분이죠. 혼합하고 뭐 한다고요? 소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혼합한다는 얘기는
내용물에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내용물에 특정 성분의 단일 원료 또는 뭐 혼합 원료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단 어떤 거 사용할 수 없다 그랬나요?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사의 제한 원료, 그 다음 기능성 원료는 안 된다 그랬죠. 하지만 단 누가 책임 판매업자가 심사를 받을 경우는 가능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내용물은 또 벌크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벌크에다가 이런 원료를 혼합할 수 있고 또 소분한다는 얘기는 보통 어때요? 내용물 벌크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소분한다는 그 얘기죠. 그죠? 이렇게. 자, 이 다음 페이지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Q&A라 해가지고 보통 식약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물론 이게 시험도 나올 수 있는 거지만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당연히 맞춤형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 표시 광고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건 누가 했을 때 책임 판매업자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그건 뭐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절대 인증이 안 돼요. 천연 유기농 화장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보고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그냥 책임 판매업자가 한 걸 그냥 이렇게 이용하면서 우리가 그때는 표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포장 용기를 가져와서 구매할 수 있기 우리가 거기다 우리가 소분해서 또는 혼합해 줄 수가 있는데 대신 어떻게 해요? 품질 관리, 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단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업 신고를 해야 되겠죠. 앞에 제조업하고 책임 판매업은 등록이죠. 하지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신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업자에 대한 결격 사유, 이 결격 사유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것에 세 가지, 그러니까 제조업자는 특이하게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요, 요 세 가지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영업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피성년 후견인,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화장법이라든가 보건범죄단속법, 보건범죄단속법은 의약품이라든가 또는 식품 같은 걸 얘기합니다.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런 다음에 뭐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말이 복잡한데 결국은 지금 형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집행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될 수 없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입니다, 이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건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게 반복의 세 가지는 꼭 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신고 절차는 당연히 어디에? 지방청에 하는 거죠, 지방청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서를 제출해서 뭘 발급을 받는다? 신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 필증을 발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뭐 맞춤형 화장품 실무자 누구라고요? 조제관리사를 꼭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변경 신고에 대한 건 제가 앞에서 일과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좀 기억할 게 뭐냐면 판매업자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 필증 안에 보게 되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상호하고 소재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누굽니까? 대표자잖아요, 사장님. 그 사람의 상호 그리고 또 소재지가 있어요. 그다음 그 밑에도 뭐가 있냐면요, 맞춤형 화장품 업소에 대한 상호하고 소재지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강남역에다가 내가 맞춤형 화장품 업소를 하나 만들었어. 근데 종로에도 하나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야? 판매업자가 되는 거지. 근데 나는 뭐 내 스스로 상호도 있겠지. 뭐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더말란스다. 근데 뭐 강남역에 있는 것은 뭐 양스 코스메틱이다. 그러면 더말란스가 내 판매업자의 이 상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내 집 주소가 있을까? 그게 소재지가 되겠지. 근데 내가 상호로 바꾸거나 소재지 바꾸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그건 뭐 변경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운영하는 강남역에 있는 내가 운영했던 업소에 대한 상호나 소재지는 꼭 어때요?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만약에 종로 쪽에 이게 하나를 내가 뭐 프랜차이즈 한다 그러면 그쪽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업소, 그 업소가 되겠죠. 나는 업자예요. 업소고, 업소에 대한 상호하고 소재지는 꼭 어때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업무 정지 1개월입니다.
업무정지. 예, 그래서 그건 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제가 화장품 행정처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오케이. 그래서 한 거니까 꼼꼼히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꼭 뭐 조제관리사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제관리사가 바뀔 경우는 항상 자격증 사본을 내면 돼요. 원본 낼 필요 없습니다. 이게 나온 대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 있는 건데 사본만 필요한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것은 사본만 내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휴폐업을 하는 경우는 보통 휴폐업이라면 사업을 이제 뭐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다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세무서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당연히 뭐 그 어떤 업무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은 어디서 지방청에서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수입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세무에 대한 것은 어디서 세무사에서 하겠죠. 그 두 군데에서 내가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휴폐업을 할 경우는 세무서한테도 해도 되고 그다음 어디에 저기 지방청장한테 얘기를 해도 두 군데가 서로 호환이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게 나옵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실무자이기 때문에 누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실무자이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교육받는 게 기억나시죠? 연 1회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사이. 그리고 어떤 내용을 교육받는다고 했나요? 품질 관리하고 안전성 확보. 안전성에 대한 거, 안전성. 그런데 제가 1과목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간대 기억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두 사람 이상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일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이 됐잖아요. 그럼 3년간 응시가 불가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좀 눈여겨봐야 되냐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을 따더라도 이 사람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맞춤형 화장품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결격 사유, 이거 중요하니까 시험에 나왔던 게 잘 보세요. 먼저 피성년 후견인, 내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아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결격 사유 중에서 화장법을 위반하거나 보건범죄특별단속법을 위반한 경우.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가지고 뭐 끝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랬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아마 두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된 판매업자에 대한 건데 조제관리사 여기도 해당이 돼요. 근데 조제관리사는요, 뭐 이게 파산 선고 받는 거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뭐요? 영업소 뭐 등록 취소라든가 영업소 폐쇄가 되는 거 1년이 지나지 아니한다. 이건 어때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결격 사유이지 그 안에서 일하는 실무자인 조제관리사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조제관리사는 어떻게 해야 돼? 첫째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돼요. 화장법이라든가 보건법단속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피성년 후견인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제조업자의 결격 사유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죠. 추가된 게. 그게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래서 저도 최근에 시험 봤는데 합격하고 나서 의사진단서를 떼야 돼요. 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저는 국가자격증이 두 개나 있거든요. 1회 때 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땄는데, 제가 1회 때는 사실은 이런 진단서가 필요 없었어요. 의사진단서가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요, 의사진단서가 필요해요. 무엇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정신질환자가 아니다. 마약류 중독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사의 진단, 특히 내과에서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자격증 따게 되면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꼭 그 진단서를 내야만이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아까.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요.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취소되는 밑에 사유가 있잖아요. 보면은 자격증을 내가 빌려주거나 아예 대여를 하거나 내가 아예 팔아버리는 경우, 양도하는 경우.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거짓이나 이게 나온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취소가 되게 되는데 이 취소가 되는 경우 나서 몇 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 3년이 지나야만이 뭐 간다? 우리가 이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로 우리가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사진단서 얘기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아까 의무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 의무 교육 중에서 정규 교육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맞춤형 화장품에 내가 이제 종사를 하잖아요. 그죠?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일을 한다 이거야. 일을 안 하면은 이 의무 교육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일을 하는 경우가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격증을 땄는데 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때요? 이거 갖다가 이 취업을 하게 됐어. 맞춤 화장 조제관리사가 맞춤 화장 판매업자한테 이제 고용돼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동안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 일 안 할 동안에.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1년 동안 자격증을 취득했죠. 그러면 1년 동안은 뭐 사실은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따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최근에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동안 공부한 게 있으니까 1년 동안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받았다는 거, 종사한 날부터. 그다음에 뭐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1년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 알았죠? 최근에 이 조제관리사 결격 사유에 대해서 많이 시험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